안녕하세요.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대구 경북여고에 근무하고 있는 송영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어디 가서 학교를 소개할 때 꼭 앞에 대구를 붙입니다. 그 대구 없이 경북여고라고 하니까 대구 아닌 타지에 계신 분들은 이거 촌학교에서 왔네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하철 3개 노선이 지나가는 중심지에 있는 학교입니다. 네. 오늘 그 아침에 좀 말씀드릴 내용은요, 보시는 것처럼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이제 고등학교인 경우는 2018년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적용과 관련해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현장 교사의 입장에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마 어제 그 교육과정 총론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릴 것은 교육과정 중에서도 강론에 해당되는 교과교육과정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교사의 입장에서 교육과정이 어떻게 하면 학교 현장의 수업과 평가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학교 현장이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조금 정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 나름의 고민과 생각들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말씀은요, 첫째가 배경인데요. 배경,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과교육과정의 특징, 그 이전의 교육과정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교과교육과정에 따른 수업과 평가의 방향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제 나름대로 그 교과 역량 함량을 위해 수업과 평가의 실제가 어떤 것인가, 이런 순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제가 6차 교육과정부터 그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6차 교육과정, 2007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쭉 지나왔는데요. 6차 교육과정부터 아이들을 쭉 가르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교육과정을 크게 몰라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는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입시라는 게 크게 작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 EBS 교재가 교과서를 대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과정을 몰라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는 크게 불편함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대구시 교육청에서는 몇 년 전부터 교육과정 전문가 양성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100인, 1000인 전문가 양성 연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전문가 과정의 연수에서 그 과정을 들으면서 어떤 선생님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과 평가해야 될까? 교과서가 정말 잘 돼 있다. 아이들이 가르치기 쉽게 학습활동이 짜여져 있고 정말 질 좋은 텍스트가 수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컬러풀하지 않느냐. 이렇게 잘 돼 있고 그리고 출판사마다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해서 만든 교과서인데 그렇게 잘 돼 있는 교과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과 평가해야 하느냐라는 목소리였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교육과정이 중요한데 교육과정에 따라서 수업과 평가를 해야 된다고 우리는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왜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과 평가해야 될까? 그것이 교과서를 가지고 하는 수업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라는 고민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과 평가인가? 라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교육과정이 몰라도 크게 수업하는 데는 불편이 없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왜 개정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과 평가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한번 고민을 해본 게 교육과정이 그럼 어떻게 돼 있지? 라고 보니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한번 보시면 인간상 목표 쭉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이런 거죠. 성격과 목표, 내용, 체계, 성취 기준, 그 다음 교수 학습 방법이나 평가가 분절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가. 목표, 그 다음 학습 내용, 그 다음 방법, 평가의 일체성이라고 우리는 가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유기적으로 연결된 것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 또 하나 특징적인 건 2007 개정교육과정부터 나온 게 성취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취기준이라는 것은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도달해야 될 지점을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게 2007 개정교육과정부터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점을 봤을 때 저는 저 나름대로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과 교과서에 따른 수업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교과서에 따른 수업, 그 이전에 저도 많이 이렇게 수업을 했었죠. 그게 하나가 교과의 학문적 지식을,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 저는 국어과인데요. 문학 작품을 하나 가르친다라면 그 작품이 문학사적 가치와 의의가 있는지, 그리고 이 작품에서 가르쳐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지식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많이 했던 거죠. 그러면서 학습 내용을 선택할 시에 중요하게 고려한 것은 교과, 그 다음에 교사,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건가? 그 다음 두 번째, 평가,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인가? 를 고민을 해서 학습 내용을 선택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업 방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제가 97년에 학교원장에 처음 발령을 받았는데요. 몇 년 있다가, 한 2, 3년 있다가 열린교육이라는 게 강조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창문 열어놓고 수업하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는 벽을 없애더라고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교육과정, 거기에 비해서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이라는 건 교과의 학문적 지식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그것과 함께 기능뿐만 아니라 태도, 가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요즘은 학생들의 인성이 강조되면서 나눔이나 배려나 소통이나 협력이 강조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가치적인 면도 이제는 중요하게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태도적인 면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제가 올해는 2학년에 독서와 문법을 가르치는데요. 독서라는 게 필요에 의하지 않으면 잘 읽지 않는 과목입니다. 문학은 그나마 좀 나은데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독서 지문 하나를 스스로 읽게 만들까가 고민인 거죠. 그게 태도적인 측면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 내용 선택에서도 중요한 건 교과서와 다르게 교과도 중요하고 교사,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학생의 배움도 중요하다는 거죠. 성취 기준이라는 걸 고민해 봤을 때요. 학생이 무엇을 배워야 하지? 앞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국어과를 통해서 국어과 공부를 하면서 학생들은 무엇을 배워야 할까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수업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과의 근본적인 질문들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왜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일까? 라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과 평가라는 것은 두 가지를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가 교과의 목표, 그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성취 기준은 무엇인가? 이게 목표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가르칠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 적합한 수업 방법은 무엇이고, 그리고 배운 내용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를 연계성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 이전까지는 제 수업을 한번 데려다 보니까 학습 내용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 학습 내용도 선택하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의 입장에 생각한 거죠.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것,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중심으로 가르친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학생의 배움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성취 기준이란 걸 연관시켜 봤을 때 교사의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학생의 배움도 중요한 건 아닐까. 이 두 가지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제 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과 평가일까라는 거죠. 그 이전의 교육과정에 비해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를 조금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나온 게 어떤 배경에서 나왔느냐라는 걸 한번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청주교대에 계시는 이육규 선생님이 쓰신 한국교육의 생태계라는 책에서 되게 인상 깊은 구절이 있던데, 교육은 중립적일 수가 없다. 그 교육은 그 시대의 상황과 아주 밀접하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교육이 연관되어 있다라는 구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15 개정교육도 나온 것이 오늘날의 시대 상황과 아주 밀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여러 그 개정교육과정과 관련된 배경을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마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는 이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님이 쓰신 신문 기사인데요. 이 기사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교에서의 성취를 바탕으로 한 계층 상승의 경험이 이제 낯선 일이 되어버렸다. 더 이상 교육이 계층 상승의 수단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학교에서도 대학을 안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는 거죠. 또는 더 크게는 배움을, 공부로부터 도피하는 아이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저는 학교에 근무하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아주 인상적이었던, 낯설었던 질문을 받았던 게요. 몇 년 전에 그 남녀공학에 근무를 했는데, 그 남녀공학은 계시는 장학사님이나 연구사님들 학교에 근무하셨을 때 아니까 아시겠지만, 남자 반에 들어가서 무수히 많은 감정적 소비를 하고 여학생 반에 들어가서 힐링을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루는 남자 반에 수업을 들어갔는데요. 수업을 조금 일찍 따라 수업 준비를 하는데 그 반에서 조금 공부를 그나마 좀 한다는 아이가 묻는 게, 선생님 오늘 뭐 배워요? 이런 거 할 건데 선생님 이거 배우면 뭐가 좋아요? 그 이전까지 한 번도 그런 질문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럼 왜 아이는 이런 질문을 할까를 생각해 보니, 이 공부가 나한테 도움이 되면 공부를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배움으로부터 도피하는 아이들이 부지기수로 늘어나는 이 현실에서 더 이상 교육이 계층 수단의 상승이 되는 경험은 낯선 일이 되어버렸고, 설상가상으로 학교는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말만 반복할 뿐 학생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와 필요를 외면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학교와 대학은 이런 현실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노력하라고 다그칠 뿐 교육에는 관심이 없다. 아이들의 재능이나 흥미가 무엇인지 묻지 않는다. 미래의 꿈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런 현실을 넘어서기 위해 우리는 뭘 해야 할까?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짓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점수와 등수 경쟁이 아닌 의미 있고 행복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적성과 흥미에 맞는 일을 찾아 준비해 나가는 아이들을 격려하고 인정해 줘야 된다. 라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되게 와닿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렇죠? 대학이 하나의 과정일 수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듭니다. 그런데 그 대학이 모든 것이 되어서 그 대학 입시라는 것이 모든 것을 잡아먹어 버려서 모든 교육과정과 모든 수업이 대학을 위해서, 지금 이 현실이 조금 그렇지는 않을까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학을 안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죠. 굳이 선생님 전 대학 안 갈 건데요. 그 아이에게 나는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라는 고민이 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조금 더, 그렇다면 2015 개정교육과정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라면, 그래서 살폈을 때요, 두 가지를 저는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 핵심 역량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2009 개정교육에서는 역량이라는 말이 교육과정에는 없었거든요. 물론 역량이란 말을 풀어서 각 교과에 들어가 있기는 하겠지만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역량이란 말을 제시했고, 그리고 달성해야 될 역량, 핵심 역량이라는 것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역량이라는 게 뭘까 한번 찾아보니까요. 두 번째, 현재의 학습과 학교 교육을 마친 후 삶에서 유능하고 성공적일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이다. 삶에 도움되는 지식, 기능, 태도를 총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역량을 함량한다는 것은 지적 역량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능과 태도를 총체적으로 표현한 것.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그래서 총론에서는 총론의 핵심 역량을 6가지 이렇게 제시하고 있고요. 국어과 교과 영역인데요. 제가 국어과라서 일단은 한번 갖고 왔는데 이렇게 6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길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역량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적인 역량도 있고 의사소통 역량, 국어과인 경우는 자료 정보 활용 역량, 공동체 대인 관계 역량, 그래서 지식뿐만 아니라 기능과 태도, 가치적인 부분들을 다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보시면 이 역량이란 게 보시면 공동체 역량과 의사소통 역량이라는 게 있는데 하위 요소에 보면 똑같이 이해와 배려라는 게 똑같이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 역량이라는 건 역량 간의 명확한 구분이 과연 있을까? 그렇죠? 공동체 역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요걸 가르치면 공동체 역량이 달성되는 걸까? 그건 아니지 않을까? 역량이란 건 복합적인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역량이란 게 서로 중첩되고 연관된 상태에서 작동하는 건 아닐까? 그리고 세 번째, 다양한 맥락과 방식으로 규정될 수 있는 건 아닐까? 라는 거죠. 그래서 1대1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역량, 자기 성찰, 개발 역량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라고 봐야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이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교과의 본질적 지식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보면 실제 지식, 기능 이렇게만 태도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보시면 앞에 내용 체계표라는 게 있는데요.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요 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핵심 개념이라고 하면 교과에서 가르치고 배워야 할 본질적인 요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역사과 선생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2015 개정교육과정, 즉 교과의 본질적 요소라는 것을 봤을 때 한국사 교과서를 처음에 느끼면 국가의 성립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국가의 성립이 나오고 단원에 그 다음에 고조선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가르칠 때 연대별로 이렇게 어떤 국가가 성립되었다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과의 본질적 지식이라는 게 중요한다라면 왜 고조선이 최초의 국가이지? 그럼 국가라는 건 뭐지?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 2015 개정교육과정인 거죠.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을 다른 말로 해서 이해중심 교육과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개념을 제시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일반화된 지식인데요. 이거는 핵심 개념을 명제한 진술물로 학생들이 학습한 이후에도 남아있는 영속적인 이해의 한 형태로 학생들이 알아야 할 보편적인 지식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내용 요소인데요. 내용 요소는 학년군에서 배워야 할 필수적인 학습 내용이고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심층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기능인데요. 기능이라는 것은 수업 후 학생들이 터득하기를 기대하는 능력이나 사고력. 밑에 보시면 교과 교육의 탐구 과정이나 사고력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어과인 경우 국어를 가르친다라면 학습한 후에 학생들이 언어적 사고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수학을 공부하고 난다라면 마지막 기능, 수학적 사고력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은 그 이전 개정교육과정과 다른 점이 제가 보기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가 교과의 핵심 역량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 두 번째가 그 교과에서 가르치고 배워야 할 본질적인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세 번째로 그러면 이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수업과 평가의 활용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말씀을 드리면요. 활용 방안은 핵심 개념, 설득이라고 한다라면 영역의 기초 개념을 확인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일반화된 지식, 담화 유형에 따라 듣기와 말하기 방법이 다르다. 그래서 학생들이 알아야 될 보편적인 세부적인 지식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 고등학교 1학년인 경우는 내용 요소가 논점을 구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학년 경우는요. 그리고 기능, 그래서 요걸 전체적인 맵을 그려보면 설득, 그러면 일반화된 지식은 요게 될 거고, 그 다음 초등학교 5, 6학년은 토론인데 절차와 규칙 근거를 가르쳐야 된다. 중학교인 경우는 토론인데 논리적 반박을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고등학교인 경우는 토론인데 논점을 구성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기능은 청자를 분석하고 내용을 생성하고 내용을 조직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말씀을 드리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가 교과의 핵심 역량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지식뿐만 아니라 그 학생들의 기능, 태도, 가치적인 면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또 하나가 말씀드렸듯이 교과의 어떤 본질적인 지식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서 배워야 할 본질적인 지식이 뭘까? 이런 것을 교육과정을 통해서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의 방안인데요. 이거는 그 2015 개정교육과정 교육부 주관한 현장교원, 선도교원 연수에서 이제 방안으로 하나 나왔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 한 학기 한 권 책 읽기 수업 모형입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이 가지는 개정교육과정의 주요 개정 내용 중에서 하나가 인문학적 함량, 소양 함량을 강조하고 있죠. 그 인문학적 함량하기 위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연극과 독서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 독서 교육이 모든 교과에서도 다 이루어져야겠지만, 특히 국어과인 경우는 모든 과목의 교수 학습 방법에 한 학기 한 권 책을 읽어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책을 읽을 게 이제 교육과정 안에서 한 학기 동안 학생들과 함께 책 읽는 것이 가능하게 된 거죠. 법적인 문서에 제시되어 있으니까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방안인데요. 그래서 도서를 선정하고 읽고 대화하고 쓰기, 이런 모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도 올해 2학기 독서와 문법 시간에 아이들과 한 학기 한 권 책 읽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책을 9부분으로 나누고 한 부분 읽을 때마다 독서일지를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평가를 받고, 그 다음에 서평을 쓰고 질문지를 작성하고요. 쓸 내용을 생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서평을 쓰는 과정을 한 학기에 걸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한 학기 한 권 책 읽기 활동을 하는 거는요, 독서와 문법 시간에 가르쳐야 할 내용이 학생들의 읽기 능력이라면, 그렇다면 그걸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를 고민했을 때 조금 더 긴 호흡의 책을 읽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한번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평가 기준도 보시면 독서일지를 작성하면 평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면서 그 이전과 제가 달라진 점은 평가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이전까지 평가의 목적은 제 나름대로 저는 변별도에 준 거죠. 수행평가를 한다라면 제출 기한을 정해놓고 제출 기한을 넘기면 가차없이 그냥 감점을 하는 인 거죠. 그런데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과정중심 평가라는 것, 그리고 평가의 방향이 목적이 학생의 성장을 돕는 것이라면 과연 평가의 목적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변별이 아니라 학생의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평가는 학생들이 독서일지나 질문지나 이런 걸 제출을 하면요, 그냥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부족하거나 빠진 게 있는 아이들은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을 메워서 다시 오면 만점을 줍니다. 그걸 통해서 학생들에게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알고 그걸 좀 수정을 해봐라. 그건 결국은 평가가 변별이 아니라 하나의 학생의 성장을 도울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런 평가 활용 방안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2015 개정 교과교육과정에 따라서 제 나름대로 고민한 거였습니다. 올해 건데요.
그걸 고민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교과의 근본적 질문이 뭘까? 이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고민했던 게 이겁니다.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어떤 존재를 되기를 바라는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가? 이건 저 나름의 인재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2015 개정교육과정이나 2009 개정교육과정에 인재상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은 창의 융합형 인재라고 제시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근무하는 학교의 학생들을 나는 어떤 존재로 바라보는가?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왜 가르치는지? 수업을 통해, 다른 말로 하면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어떤 힘을 길러주고 싶은가? 문학을 통해, 독서와 문법을 통해, 합법과 작문을 통해 나는 학생들에게 어떤 힘을 길러주고 싶지? 이런 고민을 했었고요.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나는 학생들 어떤 존재로 바라보지? 이런 존재이지 않을까? 또 수업을 통해서 나는 학생들에게 어떤 힘을 길러줘야 되지? 이런 힘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걸 실현하기 위한 학습 내용과 수업 방법은 뭘까? 이걸 고민을 한 거죠. 그렇죠. 교실 수업 개선과 관련해서 시도교육청이나 특히 대구시 교육청이나 아니면 교육지원청이나 교육부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끊임없이 학교에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회자되고 있는 게 배움의 공동체니, 하브루타니, 거꾸로 교실이니, 비주얼 싱킹이니, PBL이니 등등이 있습니다. 협력학습이니 있죠. 그런데 저는 고민이 든 게 왜 배움의 공동체일까? 왜 협력학습일까? 왜 PBL일까? 라는 거죠. 그건 다르게 말해서 내가 가르쳐야 될 학생들이 그 학생들에게 길러주고 싶은 힘과 그 학생들의 그 힘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르쳐야 될 학습 내용과 그러면 그걸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적합한 수업 방법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됐냐면요. 제 수업 실패이기도 한데요. 몇 년 전에 수업을 실패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어떤 경험이냐면 학생들이 너무 자더라고요. 그 자는 학생들의 답답함을 이기지 못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깨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대구에서는 배움의 공동체가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 한번 들어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저거 한번 해볼까? 하고 해봤어요. 놀랍더라고요. 자는 아이가 없어요. 이렇게 4명씩 묶어서 모둠을 지어서 학습지를 주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요. 신기한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한 몇 달이 지나서 자세히 들여다보니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하루는요, 한 모둠에 조에 안 하는 아이가 있어서 그 아이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물론 그 아이는 공부에 크게 관심이 없는 아이였고요. 7교시 마치면 집에 가야 되고 7교시 마치고 집에 가기보다는 편의점에 가서 알바를 하는 아이였습니다. 그 학생이 안 하고 있길래 가서 누구야? 너 왜 안 하지? 선생님 모르겠는데요. 뭘 모르지? 대답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느낀 건 뭐냐? 얘는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르고 앉아있구나. 그러면서 저는 4명씩 이렇게 묶어놓으면 학습지를 주고 묶어놓으면 잘하는 아이가 그렇지 않은 아이를 도와줄 거라고 저는 생각한 거예요. 착각이었던 거죠. 왜 실패했을까 보니까 수업 방법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거죠. 배움의 공동체에 가지고 있는 아주 철학적인 깊이가 있을 건데 그것에 대한 고민 없이 어떻게 하면 자는 아이를 깨울까라는 하나의 방법으로 선택한 거죠. 그래서 실패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수업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나는 학생을 어떤 존재로 보고 있고 나는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어떤 힘을 길러주고 싶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건 아닐까. 그리고 그 가르침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그 수업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게 배움의 공동체일 수도 있고 PBL일 수도 있고 비주얼 싱킹일 수도 있고 프로젝트 수업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배움이 이루어졌는가. 가르치고 배웠으면 학생들이 학습 내용에 도달 정도로 알려줄 수 있는 평가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을 한 거죠.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 강조하는 과정 중심의 평가라는 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과정 중심의 평가도 하나의 평가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평가와 관련해서 가르친 내용이 있으면, 그렇죠? 그걸 물어야, 배운 내용이 있으면 그걸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즉, 평가의 목적이 뭐고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 과정 속에서 답이 과정 중심 평가일 수도 있고 면접법일 수도 있고 관철법일 수도 있고 다양한 프로젝트 평가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또 하나는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한 개념이 선명하지가 않더라고요, 학교에서. 그래서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의 교사 입장에서 부탁드리는 거는요, 그런 과정 중심 평가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선명한 상을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과정 중심 평가라는 게 좁게는 한 차시 수업의 과정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선생님도 있는 반면에 넓게는 한 학기 교육 활동, 수업 활동을 평가하는 거. 그렇게 보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도 과정평가인 거죠.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는 이 개념들이 상이 선명하지 않아서 과정 중심 평가라는 게 뭐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학기의 독서와 문법을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서 만든 건데요. 제 나름대로 역량 함량을 위한 교수학습과 평가의 방향, 설계인데요. 저는 학생을 어떤 존재로 다루는가 했을 때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생각 좀 하고 살자라는 거죠. 중학교생님하고 이야기해 보면요, 이 남자 중학생은 문외하라고 하더라고요. 떠들면 조용해 하고 돌았으면 또 떠들고 있고, 돌았으면 또 떠들고 있고. 옆에 있는 기획쌤이 중학교에 근무하다 오셨는데요, 수업 들어가면 10분은 청소를 시켜야 된대요. 너무 어지러워서, 지저분하고. 그 학생들에게 조용히 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물으니까 그 아이 학생 앞에 조용히 앞에 가서 네 생각은 뭐지? 라고 물으면 조용해진대요. 이 친구의 생각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지? 라고 물으면 조용해진대요. 그렇죠? 저는 여고에 근무하니까 이 학생은 그나마 조금 나아요. 물으면 좀 대답도 하고, 그럼 저 친구의 생각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으면 뜨듬뜨듬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남학생들은 저 친구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좋은데요, 선생님? 왜 좋은데? 하여튼 좋아요, 선생님. 이야기하죠. 그래서 국어를 배웠으면 저는 생각이 좀 생각 좀 하고 살자. 조금 고급진 말로 하면 철학을 좀 갖자.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말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1학기 문학 수업을 할 때는요, 이런 걸 조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학에서 서정주 시인의 신선재곤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뱅이, 그 작품에서 시적 대상이 안전뱅이거든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얘를 도와주고 그런 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작품의 주제를 공생이라고 잡아서 애들하고 감상을 했고요. 그리고 학습 활동을 하나를 준 게 시각장애인과 야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 상황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상황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면 왜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다면 왜 할 수 있는지, 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이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좀, 정체성을 좀 갖고 살면 좋겠다.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힘을 길러주고 싶은가라는 걸 3가지를 잡았는데요. 이건 학기 초에, 학년 초에 학생들하고 같이 오리엔테이션하고 같이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조별로 해서 질문을 여러 개 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문학과 독서와 문법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은, 학생 자신은 어떤 힘을 기르고 싶지라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학생들이 많이 나온 답이 일단 성적이 관심이 들더라고요, 애들도요. 그래서 감상하는 힘이 좀 키우고 싶다, 독해하는 힘을 키우고 싶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독해력과 표현력을 좀 키워보자. 그 다음 2번째로 생각하는 힘을 나는 좀 키웠으면 좋겠다, 너네들이. 그냥 내가 설명해 주는 거 듣는 게 아니라 작품 하나 또는 독서 지문 하나
읽고 독해하고 해석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생각하는 힘을 좀 키우고, 세 번째가 자신의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잡았고요.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독서와 문법인데요. 스스로 읽기라는 걸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독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하면 잘 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스스로 읽게 할 것인가가 되게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읽게 하기 위해서 설명하고 질문하고 대화하는 수업을 하면 어떨까라는 건데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서울에 계신 어떤 분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연찮게 연수를 갔다가 봤는데 괜찮은 거예요. 저거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설명하고 질문하고 대화하는 수업인데요. 이렇게 하기로 하자라고 애들하고 이야기했고요. 그럼 수업의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 읽고 설명할 준비를 하자. 지문 하나를. 그리고 짝에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개인 모둠 활동을 해서 그 지문에 대해서 질문을 만들고, 네 번째로는 모둠 활동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하는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둠별로 요게 대화하기까지 끝나고 나면요, 조별로 만든 질문을 칠판 앞에 적으라고 합니다. 그럼 보통 9조가 되거든요. 그럼 칠판에 적으면 조별로 평가하게 합니다. 좋은 질문을. 그럼 평가하면 별표가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입안에서 좋은 질문이라고 정하고, 그 학생의 조원에게 학생부에 그대로 적어줍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이런 수업을 했고, 이런 질문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이런 답을 나누었어 라고 적어주는 거죠. 그러면 수업의 과정이, 수업 활동이 그대로 학생부에 기재가 할 수 있더라고요. 따로 뭔가를 적을 필요 없지.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한번 해서 짰고요. 그래서 수업 계획서를 만들어 본 게, 이거는 이제 우리 학교, 제가 근무하는 경북여고에서 선생님들에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수업 계획서가요. 그래서 수업 부르는 제 나름대로 암도 중요하고 삶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잡았고요. 그래서 수업을 스스로 설명하고 질문하고 대화하는 수업을 했고, 그 다음에 한 권 책 읽고 스평 쓰기, 진로와 관련된 책을 읽고 스평을 쓰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힘들어합니다. 왜 그럴까 보니까 독서의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아이들이요. 그래서 이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독서 계획은 앞에서도 이제 한 권 책 읽기, 스평 쓰기, 보호과 연령계에서 하고 있고요. 교과 관련 대회는 뭐냐면, 기말고사 치고 나면 하루 5, 6일이 남잖아요. 근데 이게 뻥 비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서평 쓰기를 했으니 그 서평을 제출한 학생 중에 희망자를 받아서 발표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책과 관련해서, 자기 삶과 관련해서 하면 어떨까. 그래 고민이 들어서 이걸 한번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난 뒤에 애들하고 한번 하면 어떨까 고민을 하고 있고요. 평가 계획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서술형 평가, 학습 과정 평가. 과정이라는 것은 이제 한 학기 서평 쓰기와 관련해서 한 학기 동안 아이들이 그냥 서평 결과물만 내는 게 아니라 독서 일지도 9개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질문지도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서평을 내야 되는 그 과정을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학교 현장에 정착되기 위해서, 또는 교사인 제 입장에서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과 평가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질문들이 이런 것이지 않을까라는 고민의 바탕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교사 학생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보기에. 그렇죠. 똑같이 여기 계시는 장학사님이나 연구사님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학사님이나 연구사님의 입장에서 학교는, 교사는, 학생은 어떤 존재인가? 두 번째 질문이, 이런 존재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학교는 무엇을 해야 될까? 교육청은 무엇을 해야 되고 교육지원청은 무엇을 해야 될까? 라는 고민. 세 번째는 그 속에서 수업은 어떠해야 되는가? 수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수업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교사인 나는 수업을 통해서 어떤 힘을 기르고 싶은가? 수업을 통해서 학생도 배우지만 교사인 저도 배우죠. 그렇다면 그 수업을 통해서 교사인 나는
어떤 힘을 길러야 될까라는 고민. 마지막으로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어떤 힘을 길러주고 싶은가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힘을 길러주고 싶지 않을까라는 거죠. 저는 독서와 문법을 올해 2학기 수업을 하면서 기르고 싶은 힘을 3가지로 잡았습니다. 하나가 읽는 힘, 암과 관련된 거죠. 지문 하나를, 문학 작품 하나를 학생 스스로의 힘으로 좀 읽었으면 좋겠다. 2번째가 생각하는 힘, 읽고 자기 힘으로 작품 하나를 해석하고 독서 지문 하나를 독해하는 힘을 좀 기르면 좋겠다. 또 하나는 가치적인 측면인데요. 소통하는 힘.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대방의 생각을 좀 들어보는 힘을 기르면 좋겠다. 이 3가지 힘을 잡은 거죠. 그러면 이 3가지 힘을 기르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또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수업 방법이 적절할까? 그리고 읽는 힘, 생각하는 힘, 소통하는 힘을 길렀다라면 그러면 그걸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를 고민하게 된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실 수업 개선을 필요해서 이해놓은 다양한 것들이, 배공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수업 방법적인 측면에서 다가오는 건 아닐까. 그건 하나의 수단일 수 있는데, 그렇죠?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건 아닐까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과정이 어떻게 학교 현장에서 수업과 평가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만기가 돼서 다른 학교에 간다라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또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도 다르고요. 같이 근무하는 선생님들도 다르고요. 인적, 물적 자원도 다르기 때문에 이 물음에 대한 답은 또 달라지는 건 아닐까. 그럼 달라진다라면 수업과 평가의 모습도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 있지만은 결국은 교사 나름의 교육과정이 더더욱 필요하지는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요까지입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그러시죠. 아침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생뚱맞을 수도 있고 거칠 수도 있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